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억이나 올랐네. 그녀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 대박이지. 부러워. 나도 너 따라서 살걸. 그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영씨가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진 건데요. 2년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2021년 김은영씨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참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은영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산이 요즘 뜨고 있어. GTX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야. 지금 사두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은 마치 기회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은영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일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GTX 개통, 일기 신도시 재건축, 킨텍스, 호수공원과 백화점, 3호선 역세권까지. 일산은 단순한 수도권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은영씨는 주말마다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 주변 GTX 개통역 인근에는 벌써부터 공사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당시 은영씨는 한창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사례들로 간접 체험했죠. 그래서 더 일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노렸던 거죠. 그렇게 임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거래를 잘한다는 법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억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은영씨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GTX 킨텍스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일산의 중심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 게다가 학교들도 가까웠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몇십 년 된 곳치고는 너무 괜찮았죠.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집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사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영씨는 살던 집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긴 거야.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낼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GTX가 뚫리고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영씨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너무 잘 샀다. 더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제라도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한때 줄을 섰던 수요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영씨가 매수한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는 2021년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위치한 아파트의 44평형은 고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락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영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재건축 호재가 아직 있고 GTX도 있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은영씨의 집은 전세 시세도 급락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은 1,50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최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 현재 은영 씨는 매달 시세를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후회는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부동산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현재 은영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22평 기준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은영 씨가 매입한 금액인 6억 2천만 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 고양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에어릅에 있는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래 금액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이대로 끝일까요? 김지훈, 이수진 부부는 제주도 에어릅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시절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제주에 정착한 지 5년 만에 지역에서 이름난 카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카페, 올리 제주는 에어랩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수진 씨의 섬세한 디저트, 지훈 씨의 커피 블렌딩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카페는 성수기면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서울에서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쌓인 피로를 제주에서의 자유로운 삶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연세를 계약하며 에어릅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제주도 작은 주택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에어릅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연세로 살던 주택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카페 단골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자신들의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월 오션빌이라는 이름의 이 단지는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의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세련된 외관, 그리고 넓은 마당까지 모든 것이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설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8월 타운하우스 한 채가 8억 4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모은 자금 5억과 대출 3억 4천만 원을 합쳐야 겨우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수진 씨는 타운하우스의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입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까지도 10분 거리라 출퇴근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뒷동 매물이 9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릅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 산 집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카페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타운하우스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카페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원두값은 급격히 뛰었고 디저트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카페의 메뉴 가격도 올려야 했고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 했지만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7억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같은 동의 타운하우스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8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이 2억 이상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의 설렘과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의 타운하우스가 6억 초반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층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카페에서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을 때 수진 씨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다 손이 떨려 재료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집값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카페를 청소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카페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카페 확장도 못해.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테라스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카페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7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 메뉴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집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집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에월 오션빌 타운하우스는 2021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초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6억 5천만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김지훈 이수진 부부처럼 그 집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호씨가 5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도 금세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6억 심지어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청주의 33평 아파트에 30대 부부인 이상호, 김수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쭉 전세로 살던 집으로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너네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우리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부부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상호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를 켜고 부동산 채널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청주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며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했죠.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동산 폭등 같은 헤드라인으로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일자리와 도심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상호 씨는 이러다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열정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았고 아내 수연 씨는 신중했지만 점점 남편에게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의 33평 매매 시세는 5억 2천만 원, 전세 시세가 4억이었습니다. 부부는 모아둔 현금과 대출을 합치면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주는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될 것이고 집값도 오를 텐데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나면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이 돈 주고 전세 사시는 것보단 매매로 사두시면 돈도 벌고 좋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시죠. 아내 수연 씨는 집을 사본 경험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상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청주는 절대로 망할 리 없어. 그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고 결국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대신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산은 현금 1억 4천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3천만 원으로 총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부부는 전세로 거주하던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모자란 3억 3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수연 씨는 손이 떨렸지만 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라며 이제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2021년 말 그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6억 심지어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8억까지 오르면 팔기로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하거나 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나 더 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모임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부는 청주 아파트를 매수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청주 부동산 핫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아봤거든. 요즘 거기 많이 올랐던데 5억 2천에 산 거면 싸게 산 거야. 고층을 7억 불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좋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 이상까지도 간다던데 두고 보면 알겠지. 시세가 많이 올랐기도 하고 담보대출 이자도 적었기 때문에 저축은커녕 씀씀이가 커졌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어.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순부터 청주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집값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파트의 매물은 쌓여갔고 가격은 4억 원, 급기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 7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보대출 금리는 2.1%에서 5.1%로 2배 이상 뛰었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월 140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부부의 통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집값이라도 오르면 기분 좋게 이자를 감당할 텐데 부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행복한 공간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청주시에서 영끌로 집을 샀던 많은 이들이 손실을 감당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청주시 부동산 시장은 그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 시세는 4억 1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매입했던 5억 7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는 부부는 여전히 이자를 갚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차피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애써 위로하고 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청주 부동산 커뮤니티엔 비슷한 사연이 하루에도 서너 건씩 쌓이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요. 대체 청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부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부부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거였는데요.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상승장 박병아님 부부는 인천 송도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 소미님은 전세 연장 대신 매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불안했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뉴스는 매일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수도권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때 소미님은 당시 살고 있던 송도의 아파트들이 오를 게 보였습니다. 집값은 서울의 반값인데 신축인데다가 앞으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만난 부동산 투자 모임 회원들이 송도는 앞으로 오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소미님의 절친인 수연님이 인천 송도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날 저녁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미님의 남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직장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신혼이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월급으로 매달 월세를 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일단 집을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2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인천 송도에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2017년식 26평 아파트로 송도 글로벌파크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였죠. 매매가는 9억, 전세는 6억으로 갭 3억이었습니다. 소액 투자 컨설팅으로 갭 투자의 성공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송도에 전세와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사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 유행이었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앞으로 오를 거란 기대에 행복했습니다. 집을 산 지 한 달 만에 부부가 계약한 송도의 아파트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의 몇 달치 연봉을 한 달 만에 번 셈이었죠. 매일 저녁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과 시세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12억 정도 가면 팔자. 부부는 시세 차익을 보고 다음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곧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커녕 문의도 없었죠. 거래 금액은 6억, 급기야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에 산 집이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죠. 떨어진 집값을 보며 너무 충격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2023년 어느 날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사 가려고요. 전세 시세는 이미 4억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6억에 계약했던 시세가 1억 이상 하락한 거죠.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율하기로 했고 전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부부는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마저도 시간에 쫓겨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집을 구했고 보증금과 빌렸던 돈들을 합쳐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7억입니다.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이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송도 아파트를 갭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지금 송도에는 고점에 투자해서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80%에서 2025년 5-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당시 원주의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갭 투자를 왜 이제 알았지? 이 방법은 실패할 수가 없겠네.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그는 이 투자가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업 후 쭉 월세로 살던 지훈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게 나 살 때 너도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아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 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투자로 돈을 버는 부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2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 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세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에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의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곧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파트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그가 산 아파트는 어디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재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는 지역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고 연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웠으니 이제 투자를 좀 해야지. 그동안 쌓아온 자본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매력이 없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손대기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는데 5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50%를 달성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재우 씨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오션뷰 아파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삶 그리고 자산 가치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땐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재우 씨는 사업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마린시티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재우 씨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린시티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 맞죠? 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 매일 아침 창밖으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까?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재우 씨는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마린시티 부동산, 부산 오션뷰 아파트 투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화려한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죠.
유리창에 비친 푸른 바다, 럭셔리한 아파트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영상 속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린시티, 부산의 강남. 재우 씨는 영상을 볼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내 인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는 밤늦도록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투자 지역을 메모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서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재우 씨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 재우 씨는 서둘러 마린시티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엔 다양한 매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재우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마린시티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구축을 사두시면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곧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쪽 신축 단지들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 구축이라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재우 씨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 그는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사는 계속 재우 씨를 설득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재건축은 무조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한창이었고 결국 재우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마린시티에 96년식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3평의 매매 가격은 11억 4천만 원, 전세는 3억이었죠. 사무소를 나오며 재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은 금방이야. 계약 후 몇 달 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마린시티 쪽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새 창고를 임대하고 배달 차량도 2대 추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입자가 연락 왔는데 나가고 싶다네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당황했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죠. 처음에 3억이었던 시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7천만 원을 돌려줬죠.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했던 재우 씨는 겨우 자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니 재우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 집값이 곧 오르면 이 정도 손실은 메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매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까 또 모으면 돼. 재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그는 부동산 앱을 켜고 매수한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급등했죠.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계획을 미뤘고 외부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상급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재우 씨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급매로 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우 씨의 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30%나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이 주문을 줄이고 마트도 재고를 소진하느라 발주를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까지 겹치니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어쩌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초 재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늘렸던 사업을 줄이고 재정비해야겠어. 결국 확장했던 창고와 차량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유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우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선 재우 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오후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협력업체를 직접 발굴하며 회사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최근 동일 조건의 매물들이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실이 3억 이상으로 크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벌면 돼. 앞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아. 재우 씨의 사례는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